자, 오늘 썸네일 제목은 저는 이럴 때 바이콜을 하겠습니다 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아직 바이콜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연일 쏟아지는 악재, 대규모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견조하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제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미 충분히 주가가 빠지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는 왜 바이콜을 안 하냐?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달러 인덱스가 급락했고요. 주요 원자재가 급등했습니다. 견조했던 미국 고용시장에 대한 해석도 필요할 것 같고요. 기대했던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될 것 같다라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지긴 했습니다. 월요일에는 중국의 소출입 동향이 발표되고요. 화요일에 드디어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중간선거를 기다려왔어요. 중간선거 이후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기대감들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간선거가 화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중국의 물가, 이번엔 설마 늦춰지진 않겠죠. 그리고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수요일에 발표되고요. 목요일 중요합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목요일에 발표됩니다.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단기적으로 시장에 주는 영향이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하고요. 고용시장 얘기, 그리고 바이콜. 너 언제 바이콜 할 거야? 빨리 얘기해봐. 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가 조금 헷갈리는 듯 올랐고요. 나스닥도 헷갈리는 듯 올랐고 다 올랐습니다. 헷갈리는 의미는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긴축 계속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아닌가? 이러면서 좀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 하루 동안에는 테슬라만 중국에서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테슬라가 하락했고 세일스포스, 애플 정도를 제외하면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주간의 실적을 보면은 야 이거 큰 애들 있잖아요. 큰 큼직큼직한 애들만 엄청 빠지고 나머지는 혼조세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업종별로 봐도 커뮤니케이션 섹터 그러니까 뭐 메타나 아마존 그리고 기술주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 하락폭이 컸고 그리고 베이징 머티리얼과 에너지 주식들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면은 미국과 한국의 흐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 달 동안을 보면은 미국의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확실히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정말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것에 비하면 중소형주는 괜찮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반대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월 이후에 대형주의 성과가 좋았습니다. 상위 5개 종목,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몇 개의 종목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급이 몰리면서 대형주의 성과가 좋았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해지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 포기 상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과거 약세장에서 잘 통했던 전략이 안 돼요. 지금 빅스가 안 됩니다. 저도 지금 빅스를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빠져도 파월 발언 이후에 빠져도 빅스는 별로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 특히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해지 전략이 통하지 않아서 매우 좌천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네요. 투자자들이 빠르게 현금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돈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현금을 챙겨놓는 투자자들도 많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투자자 자금이 코로나19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로 현금으로 이동하고 있다. 현금으로 11월 2일 기준으로 한 주 동안에만 620억 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조 원 정도가 한 번에 이동했다라는 얘기네요. 한 주 동안. 4분기 동안 1940억 불이 유입됐다고 합니다. 연준의 피봇은 기대하지도 않고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고 실업률은 낮고 이거 안 돼.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많은 투자자들이 새로운 강세장을 불러올 연준의 긴축 종료를 위해서는 경기 침체가 되든지 크레딧 이벤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내년 봄의 바닥이 아니겠냐 이런 전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전망이 이렇게 많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뒤에 저의 생각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일본에 대한 파이낸스 타임즈에 걱정 섞인 그런 심층 기사도 나왔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니? 구로다 총재 지금 웃고 계신데 지금 내년 3월이 종료시잖아요? BOJ 질서 있는 정책 정상화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뭐 계속 얘기 나오는 거죠. YC 정책은 이미 부서진 정책이다라고까지 도이치뱅크에서는 얘기했고요. 9월 이후로 4번이나 지금 외환시장에 개입하면서
620억 불의 달러를 쓴 거죠.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이거 모르겠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2천억 불 정도의 지원책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변하지 않았던 일본 물가에 대한 전망도 높은데 실제로 응답자의 63%가 내년 물가가 5%요? 5%를 넘을 거라고 전망을 했다라는 것도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일본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 그냥 버티기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본이 엔화 때문에, 엔화가 약세죠. 이게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건데요. 이쪽으로 갈수록 엔화 약세입니다. 엔화 약세가 계속되니까 개입 했는데 지금 어쨌든 150불은 넘기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이팅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잘 해보세요. 뭐 언제까지 살 수 있냐? 일본이 언제까지 할 수 있죠?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전체 채권의 유통량 중에서 BOJ 중앙은행이 들고 있는 채권이 지금 50%가 이거 언제까지? 아무튼 해보세요. 자, 미국의 주요 석유 기업의 캐펙스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석유 회사들 생산 좀 늘려줘야 인플레이션 잡힐 텐데 좀 이렇게 좀 해줘라고 하는데 월스트리트는 야, 니네 그냥 투자하지 말고 그냥 주주 환원이나 해.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쉐보리나 엑슨모빌 입장에서는 굳이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캐펙스의 현황을 보면은 실적이 이제 분기별로 보면 2022년 이때거든요. 어마어마한 실적들을 지금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계획은 그렇게 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애플은 R&D를 제외하고 채용 중단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애플마저 그렇게 되나요? R&D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부서에서 채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 내년까지 예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R&D 비용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D는 빼고 나머지는 채용을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애플 주가는 실적을 발표하고 올랐다가 다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팡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색하죠. 팡에 해당되는 5개의 기업이 이렇게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구글,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인데 이 나머지 4개의 기업을 합친 것보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더 커졌어요. 2.4조 달러인데 참 이것도 참 웃지 못할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애플이라도 잘 버텨줘야 될 텐데요. 미국의 중고차 플랫폼 기업인 카바나가 주가가요. 정말 많이 빠졌는데요. 2022년 올해 주가가 이게 맞나요? 96%나 하락했습니다. 중고차 시장의 전망이 너무 어둡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 회사에 투자한 운용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참 어떡하나요? 이게 비중을 보면은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한 번 더 빠져서 40%나 하락했습니다. 주말에 고용지표가 발표됐기 때문에 고용지표와 관련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용자 수가 26만 명이 나와서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다. 와, 진짜 견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고용자 수는 과거보다 지금 트렌드는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안 좋게 본다면 안 좋게 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업률이 소폭이지만 상승했습니다. 3.7%까지 잠깐만 이게 보이시나요? 근데 소폭 상승했습니다. 특징을 이제 학력별로 나눠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실업률이 다 하향 추세잖아요. 유일하게 이 빨간색만 지금 올라갔는데 이 빨간색이 뭐냐면은 고등학교 이하의 그런 학력을 가지신 분들만 지금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테크 기업들 사람들 이렇게 많이 자른다는데 왜 이렇게 고용이 좋냐라는 것이 우리가 이 고용지표를 보고 나서 처음 들었던 생각일 겁니다. 아마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거의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꼴로 이 회사도 자른대요. 이 회사도 자른대요. 세상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고용은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이걸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2002년도에 1억 2,500만 명 정도 됐었고요. 쭉 올라가서 1억 5천만 명 정도 되다가 줄었다가 다시 지금 1억 5천만 명 정도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노란색이 뭐냐면은 전문직군이에요. 전문직군의 일자리는 2,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많진 않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 노란색만 좀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가 지금 이번에 좀 줄어드는 추세로 바뀌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직군이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그 폭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문직군을 제외한 모든 섹터에서 견조하게 지금 고용시장이 좋은 상황이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보여드렸지만 결국은 중요한 그림은요. 사람 뽑아요 라는 사람이 10명인데
일하고 싶어요 5명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면은 임금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연준이 의도한 그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선이 만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시장의 반응은 달러 급락, 보시죠? 달러 급락, 그리고 유로화 급등, 그리고 엔화 강세, 그리고 파운드와 강세,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된 거지? 도대체 왜 달러가 약세가 된 거지? 라는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생기는데요. 환율 시장의 이런 움직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제 달러에 대한 쏠림이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덜 해도 돼? 연준이 긴축을 안 해도 돼? 라는 해석이 맞다 하면은 금리도 많이 빠졌어야 될 텐데 금리는 빠지지 않았거든요. 좀 더 확실하게 이런 고용지표가 나오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커머더티 시장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유가가 5%나 상승했고요. 유가가 5%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도 8% 상승했고요. 그리고 구리가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장대 양봉이 8% 급등했습니다. 물론 구리 가격의 상승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이제 안 할 거야 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반등을 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고점까지 한 번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향후의 흐름이 이어지는지, 그러니까 달러 약세만 조금이라도 되면 커머더티 가격,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확산되는 건 아닌지 고민하게 만드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말 동안에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계속 이제 뭐 뉴스 같은 건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삼성의 전종규 연구원님께서 오후 3시, 토요일 3시죠? 중국의 방역 정책에 대한 발표가 예고되어 있다. 야, 이거 뭐 지금 이거 제로 코로나 이거 철퇴하나 보다라고 해가지고 한참 기대를 했었는데, 조금 있다가 한 4시 정도 되니까 메리츠증권 최소라 연구원님이 올려주셨는데 아니라는데요, 계속 한다는데요 라고 해가지고 좀 기대를 많이 하다가 이렇게 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그래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일부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 종료 추진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렇게 완강하게 부인하더라도 일부에서는 조금씩 풀어주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연초에 우리 오종태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에게 경제는 안 좋은 영향을 주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계속 수출하려고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좀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쓰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돌아놓고 보면 그 말이 맞나 싶기도 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연준 의원들이 한마디씩 이제 할 겁니다. 토마스 바키는 천천히 오랜 기간 인상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FOMC 회의에서 파월이 했던 얘기랑 그대로 똑같죠? 올리는 속도는 줄이더라도 더 오랫동안 금리를 올리면서 기준금리 5% 이상도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닐 카시카리는 최종금리 최소한 4.9% 이상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수잔 콜린스도 속도보다 높이에 주목해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의 말은 혹시라도 내가 속도를 줄이고는 싶어,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50bp로는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혹시 니네들이 또 너무 날뛰어가지고 엉덩이 붕붕 떠가지고 막 유가 원유 사고 천연가스 사고 막 구리 사고 그래가지고 또 인플레 잡히면 나 좀 곤란해. 그러니까 내가 말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알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갑니다. 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넌 무슨 생각이냐 지금 이런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얼마나 빠진 걸까요? 이제 미국 시장 기준으로 주가가 얼마나 빠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브릿지워터, 레이 달리오의 브릿지워터의 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주가가 많이 빠지긴 빠졌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주가가 이미 충분히 많이 빠졌어요. 20%? 그 정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올랐잖아요. 금리가 올라서 그러면 금리가 오른 거 할인율이 올라갑니다. 제가 코로나 당시에 금리가 하락했고 그리고 심리도 완화되면서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걸로만 해도 충분히 설명됩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반대로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금리가 올라간 것을 반영하면 주가가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계산한 것이 이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을 감안하면 오히려 주가가 오른 거다라는 분석을 브릿지워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금리가
올라간 것을 반영한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인 거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주가가 이제 대형주를 중심으로, 특히나 우리는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이 워낙 좋다 보니까 중국의 비중이 축소되고 우리나라의 비중이 늘어나고 등등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지금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은 너무 안 좋은 거죠. 전에 나오셨던 우리 영웅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려주신 걸 보면은 안 좋거든요. 10월 달에도 안 좋은 것 같고 여러 가지 펀더멘털은 정말 안 좋아요. 그런데 수급이 좋아지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 이것이 만약에 펀더멘탈이 나중에라도 6개월이라도 나중에 좋아진다고 하면은 이번에 올라가고 또 조정받았다 또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확신은 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달러가 조금이라도 약세를 보이면 유가가 지금 5% 올라가고요. 그리고 구리가 8% 올라가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말랑말랑해서 언제든지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지금 연준이 조금이라도 피봇 포즈? 이런 거 하면 인플레이션이 과연 잡힐 수 있을까? 이 인플레이션은 3개월 후, 6개월 후에 못 잡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반등이 찐 반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지금 최근에 미국의 석유 제품의 수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건 윤재성 연구원님 자료고요. 4주 이동평균 값을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휘발유 마진은 지금 내려오긴 했는데 경유 마진은 이게 지금 고공행진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유가도 올라가서 문제지만 유가를 정제했을 때 쓸 수 있는, 실제로 미국 사람들로 하여금 사용하는 것은 휘발유나 경유일 텐데 이 가격들이 마진이 유지되면서 정유사들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얘네들이 마진이 좋아지면 WTI, 그러니까 원유의 가격이 낮아지더라도 안 되는데 원유의 가격까지 올라가고 마진도 유지되면 인플레이션 잡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연준이 피봇도 중요하지만 연준이 피봇을 한다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잡히느냐, 여기까지 연결돼야 정말 찐 반등이 돼서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일단은 이번 주에 나오는 CPI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진짜 중요한 이유는 저는 이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이래요. 경기 침체 중요합니다. 물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위기가 오느냐 안 오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오느냐 안 오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너무 간단합니다. 위기를 막는 쪽과 위기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쪽의 힘이 누가 더 세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면은 지난주에 나왔던 흥국생명과 관련된 어마어마한 사건들도 시장에서 그렇게 무슨 일 있었어? 괜찮은데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시장의 센티먼트는 좋습니다. 시장의 센티먼트가 좋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수 없다라는 생각. 두 번째, 그리고 수급이 워낙 좋다. 이런 측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위기가 커질 수 있는 취약성은 오히려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랑 관계없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커진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토요일 날 흥국증권의 김준일 연구원님이랑 같이 투자자 99%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이것이라는 제목으로 영레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을 보려고 하시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자,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도 표정 보세요. 진짜 진지하게, 네, 맞아요. 이러면서 들었는데요. 영레포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레포가 2021년 3월달 이후로 급증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2조 달러나 되는 돈이 영레포에 들어갔는데, 영레포가 도대체 뭐냐? 설명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레포, 그러면은 연준에 그냥 예금하는 거다. 반복. 됐어. 연준 예금. 오케이. 끝.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이 영레포에 왜 2조 달러나 들어갔어? 왜 이렇게 영레포에 돈이 많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 두 가지인데요. 은행에 규제를 해가지고 은행의 자산이 늘어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요. 은행이 더 이상 뭔가를 사거나 돈을 받거나 이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예금을 안 받습니다. 미국 은행은 예금을 안 받아요. 은행이 예금을 안 받으면 뭐합니까? 예금을 안 받는 건 아닌데 예금 금리 0% 하면서 디마케팅을 저리 가세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예금을 못해요. 예금의 금리가 0이니까 어디로 갑니까? MMF로 갑니다. 그런데 MMF를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채를 사니까
이게 아무리 초단기라고 해도 이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게 계속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연준에다 맡기자. 연준에다. 그러면서 이 연준에 2조 달러가 몰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래포가 연준에다 맡기는 예금이라고 그랬어요. 연준에다 맡기는 돈이 많아졌다. 근데 영래포가 늘면은 반대로 은행의 지급 준비금은 줄어듭니다. 지급 준비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은행이 영래포가 늘어나면 지준이 줄어든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준이라는 것은 영래포가 늘어나도 줄어들고 QT가 계속돼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준이 줄어들면 안 되는데 지준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준이 없으면 근데 사단이 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저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나기 때문에 연준의 선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QT를 중단해야 됩니다. QT 그만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QT를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진짜 나 너무 지금 최악의 상황이어서 이대로 밀리다가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연준이 나 QT 종료해야 될 것 같아. 급박하게 이런 정책을 내놨다라고 하면 저는 사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는 주가가 이미 더 많이 빠졌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백이나 SLR 규제 같은 것들을 완화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이런 정책들이 지준에 문제가 생겨요. 이 지금 현재 상황처럼 QT를 계속하고 긴축을 계속하고 금리를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연준에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감안하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바이백이든 SLR 규제 완화 등 조치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바이콜을 하는 시점은 아마 QT를 중단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바이백이나 SLR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일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제가 기다리던 보고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IMF에서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레포트 금융안정보고서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연준에서도 한 1년에 2번씩 금융안정보고서를 쓰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다른 거는 다 괜찮대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요 두 개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사고 치지 않는지 지켜보겠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은행은 괜찮다고 했어요. Non-banking financial sector에서 지금 예상치 못하게 레버리지가 있는 건 아닌지 계속해서 확인해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거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조적인 취약성이 있는 곳이 있는데 MMF 시장 아까 레포 얘기할 때 나왔죠. 그리고 뮤추얼 펀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뮤추얼 펀드입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지목했습니다. 이 구조적인 취약성이 있는 부분들을 주목했다라는 것이 이 연준의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레포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지난 5월 달에 얘기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 리스크가 어디가 커졌니? 라고 보니까 가장 크게 커진 부분은 5월 달에는 없었는데 11월 달에 나온 것이 이 부분입니다. 마켓의 유동성. 자, 시장의 유동성이에요. 그리고 변동성. 유동성과 변동성에 지금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없었는데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과 타이완의 갈등도 여기 늘어났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했다라고 보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그림은 뎁스라고 했어요. 뎁스가 두꺼울수록 유동성이 좋다. 호가가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었죠.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3월달 유동성이 정말 안 좋을 때죠. 그랬다가 유동성이 좋아집니다. 그러다 점점 유동성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지금도 여전히 유동성은 코로나 이전 수준이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심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옐런이 얘기한 것도 있고 바이백을 해주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를 보면 바이백 못할 것 같다 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말 동안에 나온 얘기예요. 월가의 주요 IB들은 재무부의 바이백 시점이 빨라야 내년 5월 정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BOA 같은 경우에는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긴 한데 이게 부채 한도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중간선거 나오고 그러면은 공화당에서 또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가지고 바이백?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JP모건도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몇 개월 내 시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골드만삭스는 결국은 바이백 할 거다. 근데 연간으로 2,000억 불에서 2,500억 불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빠르면 5월달 시작할 것 같다. 자, 원래는 이제 이번 주에 옐런이 얘기한 것도 있고 해서 조사 한번 해봐라. 야, 지금 우리가 바이백을 해줘야 될 정도로 지금 국채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체크해봐. 라고 했는데 아마도 옐런 장관님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안 좋아지면 하시죠. 라고 보고가 올라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은 월가에서는 지금 이제 내년 5월달 정도나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향후에 좀 더 어려워지면 쓰시기에 이 카드는 아껴두시죠? 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주식을 정말로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은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든 아니면 재무부든 진짜 이 상황이 되면 우리도 너무 힘들어져서 안 되겠다. 야, 투입! 이런 상황이 돼야 될 텐데 이럴 정도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를 오랜만에 한번 좀 점검해 볼까요? 2021년까지 미국의 부채 한도는 1990년 계속 올라갔습니다. 5조, 10조, 15조, 20조, 25조 계속 올라갔죠. 그리고 코로나 때 22조에서 28조까지 한 번에 올렸습니다. 자, 그럼 미국의 부채는 지금 얼마나 될까요? 31조가 넘었습니다. 네, 2022년에도 계속해서 지금 느는 상황이고요.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뉴욕 연준에서는 11월 16일 다다음 주가 될 텐데요. 이때 이 관련돼서 바이백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논의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뭐 국채 시장에서 유동성이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진 않으니까 일단 이대로 보자. 그리고 이제 금리도 그대로 유지하고 전체적으로 뭐 괜찮잖아? 요 정도는 뭐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 취약성은 커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나중에 좀 더 상황이 심각해지면 그때 연준이 제대로 들어올 때 그때 바이콜을 하겠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단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크립토와 관련된 뉴스인데요. Z세대와 밀레니엄이 크립토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젠지 세대, 그러니까 Z세대죠.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는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401k, 그러니까 퇴직연금에다가 투자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46%, 45%나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것이요. 홍콩에서요. 리테일 트레이딩을 크립토 커런시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로이터의 뉴스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내용을 보면 홍콩에 가서 보면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버추얼 에셋이라고 표현했는데 가상자산이죠. 버추얼 에셋을 어떻게 지금 투자하게 해줄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홍콩 증시도 안 좋지만 홍콩에 있는 인력들과 자본들이 굉장히 빠르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세요? 싱가포르로 가고 있거든요. 이건 렌트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도 너무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홍콩의 렌트비는 이렇고요. 싱가포르의 렌트비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돈이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얘기죠. 다급해진 홍콩에서는 이런 정책이라도 써서 인재를 유치하고 자금을 유치하고 이 산업을 육성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JP모건이 싱가포르 중앙은행과 함께 디파이라고 하는 트레이딩을 처음으로 시행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알고란 TV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중앙은행이 디파이를 했다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탈중앙한 파이낸싱과 관련된 실험을 해보고 있다는 건 너무나도 지금 특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들을 알고 있다. 그리고 JP모건은 맨날 뭐 이상한 얘기 요거는 요대로 하면서 뒤에선 이런 거 개발하고 있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IEA에서는 유럽 에너지 내년 위해서 빠른 조치 필요하다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그럭저럭 넘어가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더 힘들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좀 준비 좀 해줘 라는 이야기죠. 영국의 노동시장도 견조해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영국은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견고해요. 그래서 10월 달에 영국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한 모습을 보였고요. 보육사, 학교 비서 노동자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그래서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성장 둔화가 관찰돼도 기업들은 구인을 계속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저의 생각을 좀 가감없이 좀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워낙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좀 고민이 된다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렸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좋습니다.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는 힘이 훨씬 강하다라는 느낌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되고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너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셔서 오늘 좀 긴 그림에서 제가 시장을 어떻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